그래서 이게 대폭락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대폭락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냥 대조정이에요. 100년에 한 번 오는 가장 큰 대폭락은 80% 이상 이렇게 터지거든요. 미국의 GDP 70%가 소비니까 소비 지표가 좋으면 노랜딩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첫 번째 중요한 지표가 를 보셔야 돼요. 이 정도면은 맥시멈이 자꾸 팔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더 올라가거든요. 인공지능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전기자동차도 그렇고 이 곡선을 아시면 너무 후회하지 않으셔도 돼요. 한 번은 다시 내려가니까. 꺼지는 기간에도 시장은 커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위기 중심부는 다 지나간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아직 중심부 지나가지 않았어요. 자산시장의 충격이 한번 오고 그 다음에 실물시장의 실제적인 충격이 와요. 주식시장 대폭락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요 근래에 이제 기준금리 인상하면서 주가가 많이 조정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폭락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대폭락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냥 대조정이에요. 대폭락은 아직 오지 않았죠. 대조정이 평상시보다 큰 거예요. 대조정 직전에 주가가 코로나 돈 퍼붓고 이래서 평상시에 올라간 주가보다 더 높게 올라왔으니까 대조정 때도 주가는 버블이 붕괴되면 이치가 똑같아요. 많이 오르면 많이 떨어져요. 적게 오르면 적게 떨어지고. 예를 들어보세요. 이번에 대조정 때도 다우, S&P 500, 나스닥 비교를 해보면 똑같이 상승하는 추세와 하락하는 추세가 똑같거든요. 시점이. 그런데 나스닥이 가장 많이 빠졌죠. S&P나 다우보다. 왜 그러냐? 그 직전에 올라갈 때 나스닥이 S&P 500이나 다우보다 더 많이 올랐으니까. 다우는 가장 적게 떨어졌어요. 왜? 그 직전에 올라갈 때 다우가 가장 적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적게 오른 건 적게 떨어지고 많이 오른 건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그때 대조정은 제가 다우 기준으로 15에서 20% 하락을 얘기하거든요. 이번은 그보다 조금 더 컸어요. 대조정 직전에 오르던 주가보다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데 그 폭이 다른 때에 평상시에 조금 마일드한 대폭락 수준. 보통 이제 대폭락이 올 때 대폭락이 크게 오면 미국의 다우 같은 경우는 50%, 서브프라임 사태 때. 나스닥은 막 80%. 100년에 한 번 오는 가장 큰 대폭락은 대공황 때 80% 이상 이렇게 터지거든요. 근데 보통은 마일드할 때는 대폭락이 다우 기준으로 대략 한 25%, 30% 정도가 돼요. 마일드한 수준에서의 대폭락 수준이 이번에 대조정 수준이 된 거예요. 그때보다 더 많이 올랐은 그 직전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만 보니까 이게 대폭락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긴축 기간에는 두 번의 큰 조정기가 와요. 긴축을 시작할 때 오고요. 그리고 언제 오느냐? 긴축이 전부 끝나고 어느 시점에 대폭락이 조정이 한 번 더 와요. 다우지수로 보면 대략 25에서 한 30% 정도 하락하는 거. 그 왜 그러냐면 금리를 쫙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이 못 버티겠죠. 긴축을 하기 시작해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때도 이 정도 충격을 받았는데 금리가 쫙 올라가서 기업이 이자 비용 높아지고 막 그다음에 소비도 줄고 막 이러면 어떻게 기업이익이 떨어지면 그게 고스란히 주가가 더 반영되겠죠. 당연히 두 번째 오는 긴축 기간의 후반부에 오는 조정이 훨씬 더 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대폭락은 그때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대폭락 시점이 금리를 쭉 올린 다음에 멈추고 나서 바로 터지는 게 있었고 거기서 한 6개월 정도 버티다가 터지는 게 있었고 한 1년 정도 혹은 거기서 잠깐 내리다가 터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 단계가 있어요. 결국은 그때 한번 큰 조정이 오거든요. 아직 그 조정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보통은 그때가 대조정기보다 좀 더 크죠. 그냥 떨어져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또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번 부통을 받으면 기술적 반등을 하죠. 그 다음 금리가 딱 올라가면 사람들이 움츠리잖아요. 그러다 금리를 멈췄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악재가 없죠. 악재가 없으면 또 그냥 반응돼요. 그러니까 또 반등을 하죠. 지금은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반등하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떨어졌다 올라가고 이때 갑자기 템포러리한 모멘텀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게 생성형 인공지능. 엔비디아 그 수혜를 최대로 본 거죠. 그래서 거기는 평균적 기술 수준보다 더 올라간 거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아직은 긴축 후반부에 나타나는 조정, 대폭락 이게 아직 오지 않았죠. 그건 반드시 옵니다. 그게 언제 오느냐의 차이죠. 그게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조정이 오는데 불확실성은 대조정 때 워낙 크게 받았으니까 긴축 후반부에 오는 그 대폭락의 저점이 대조정의 저점과 비슷할 건지 그보다 좀 더 떨어질 건지만 불확실성이에요. 그래서 그 시점이 오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잖아요. 또 다시 내려갑니다. 그때 내려갈 때는 예외가 없어요. 다 같이 내려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이 기본적으로 긴축과 양적 완화와 양적 축소 기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패턴들을 좀 이해하시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주가가 요 근래에 작년 올해 주가 움직임은 거의 패턴에 따라서 움직인 게 맞다. 정상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GDP부터 시작해서 실업률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다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뭐 GDP가 조금 좋아지고 리테일 세일이 조금 좋아지고 인플레이션 조금 내려오면 막 주가 확 반등하고 갑자기 이제 경기 침체 없다 노랜딩 얘기 나오고 사람들이 많이 혼란스럽거든요. 당연히 그 기간은 언제든지 혼란스러웠어요. 언제든지 그런 해석이 나오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신호와 소음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 긴축 초기와 긴축 중격 후기의 신호와 소음이 다 달라요. 초기 때는 이게 신호였어도 후기 때는 그 지표 자체가 소음이 될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폭락이 언제 오느냐의 이 구간으로 들어가면 리테일 세일은 소음입니다. 미국의 GDP 70%가 소비니까 소비 지표가 좋으면 노랜딩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분석을 여러분들이 가서 지표를 분석해 보시면 돼요. 요새는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미국의 연준의 기준금리 놓고 그 위에다가 리테일 세일이라는 거 그거를 같이 겹쳐보면 흥미로운 게 나오는데요. 기준금리 인상을 쭉 멈추고 쭉 가서 대폭락이 오잖아요. 대폭락이 오기 직전까지도 리테일 세일은 오르락내리락 계속 반복합니다. 심지어는 직전 전달에도 리테일 세일이 반등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 가능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소비를 어떻게 합니까? 심리가 좀 안 좋잖아요. 갑자기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막 누가 이제 경제학자 나와서 이제 곧 뭐 침체가 온다라고 뭐 주가가 막 안 좋고 뭐 경기가 안 좋다 막 이러고 하고 막 거기에 따라 막 연준이 갑자기 이번 달에 금리를 올렸어. 그러면 사람들이 소비 유치가 딱 되죠. 그럼 소비를 안 해요. 최소한의 생계에 필요한 소비만 하고 사람들이 소비를 멈추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직전보다 그 부분 줄이니까 소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진짜 소비도 좋네. 뭐 이렇게 되죠. 그러다가 그 다음 달이 되고 사람들이 한두 달 참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무너지는 게 아니거든요. 기업이 무너져야 돼요. 근데 그게 곧바로 안 일어나면 사람들이 한 2, 3개월 눈치 보다가 아직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러면 세 번째 달, 한 2달 멈추고 있다가 세 번째 달은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세 번째 달에도 먹고 사는 데 필요한 지출을 하잖아요. 그거에다가 플러스 2, 3개월 동안 내가 추가 지출을 세이브 해놨잖아요. 그걸 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소비 행동을 하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고 대폭락 직전까지 그 구간에 들어가면 이 소비는 올랐다고 해서 노랜딩이고 곧바로 내렸다고 해서 막 경착륙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 소음이라는 거죠. 그걸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리테일 세일에 관한 소비에 관한 어떤 지표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셔라. 그러면 제가 분석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지표가 있어요. 그게 두 가지인데 어떤 분은 실업률도 마찬가지예요. 실업률도 후행해요. 여러분들이 기준금리 인하하고 대폭락이 되는 그 시점에 보면 미국의 실업률을 보시면 미국의 실업률은 언제부터 튀냐면 경기 침체에 들어가부터 튀어요. 주가 붕괴하고 튀죠. 왜냐면 주가가 붕괴했다는 건 뭐예요? 기업들이 막 파산했다는 거잖아요. 실업률은 그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도 미미하게 안 올라요. 물론 오른 다음에 그때부터 전조는 와요. 바닥을 딱 찍고 미묘하게 오르기 시작해요.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사람들이 완전 실업률 4%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를 실업률에 충격이 왔다 생각해요. 고용시장이 안 좋다고 생각을 절대 안 해요. 임금도 계속 올라요. 그러니까 그건 전부 다 소음이에요. 그거는 결과론적으로 기업이 파산해서 대폭락이 일어나서 채권시장이 붕괴가 돼서 기업들이 그때 구조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업률은 후행이에요. 그러니까 실업률도 소음이에요. 이 말은 거꾸로 뭐냐면 실업률이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괜찮다, 로랜딩한다라는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소비 지표가 이번 달에 좋게 나왔으니까 반등했으니까 이제는 경기 침체 없다. 이것도 틀린 말이란 말이에요. 다 소음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후행이고 저것도 후행이에요. 그러면 지표는 뭐냐? 첫 번째 중요한 지표가 GDP를 보셔야 돼요. GDP도 1분기 정도 봐서는 안 돼요. 보통은 대폭락이 왔을 때 GDP가 어떻게 되냐면 GDP가 한 번 추락을 하고 기술적 반등을 한 다음에 한 번 더 추락을 해요. 그래서 경기 침체 기간에는 GDP의 하락 추세가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예요. 지금 미국의 GDP를 보면 GDP가 정점 찍다가 이렇게 하강을 하거든요. 하강하는 게 지금 1분기나 2분기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거든요. 이게 좀 더 지켜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전형적인 특색이다. 반등을 하더라도 한 번 더 보셔야 돼요. 한 번 반등한 다음에 떨어지거든요. 한 번 반등하고 그게 반등 추세가 6개월, 1년씩 간다. 이러면 말 그대로 연착륙에서 끝나죠. 근데 튀었다가 내려갈 수 있다. 요게 이제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그러면서 이제 같이 두 번째 단계 내려갈 때 그때 주가가 폭락이 와요.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GDP의 폭도 그럼 그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떨어지냐면 한 번만 떨어지고 올라가는 것과 반등했지만 두 번 떨어지면 길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폭이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경기 침체 구간에 들어갔을 때는 GDP가 직전 대비 3%포인트에서 5%포인트 정도가 떨어져요. 근데 지금은 그거는 약간 조심해야 될 게 코로나19로 워낙 반등을 크게 해가지고 이 자체가 노이즈예요. 그러니까
직전이라고 했을 때 코로나에서 리바운드 했을 때 그 GDP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거꾸로 굳이 한다면 코로나19 터지기 전에 미국의 GDP가 2.5에서 3% 왔다 갔다 했죠. 3%를 보면 지금은 0%를 가야 돼요. 그럼 미국이 지금 1% 얘기하잖아요. 반등을 해서. 그러니까 아직은 시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GDP가 제로 정도 떨어지는 수준으로 가면 혹은 그 밑으로 가면 경착륙이 되죠. 그 정도 가면 연착륙. 연간 GDP가 제로 떨어지면 아니면 그 밑으로 가면 경착륙 이렇게 봐야 되고 GDP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식시장에서는 그게 뭐냐 기업이익이 특히 기업이익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곡선을 그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사실 제가 여러 가지를 분석을 했는데 굳이 하나 부가적으로 덧붙인다면 10년물과 뭐 1년물 차이, 10년물과 3개월물 차이, 10년물과 2년물 차이 장단기 격차가 역전이 돼서 둘 차이가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거죠. 보통은 이제 그건 제가 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됐을 때 마이너스를 찍고 마이너스를 돌아섰을 때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아요. 마이너스를 찍고 얘가 반등을 해요, 다시. 그리고 그 마이너스 찍었던 그 저점에서 대체적으로 적게는 1년, 많게는 1년 6개월 정도 후에 경기 침체 들어가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장단기 국채 금리 차를 보면 지금 거의 밑에 와 있죠. 저점에.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더 남은 거예요. 저점에 들어갔다 해서 경기 침체로 바로 가지 않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난 몇십 년간을 오일 쇼크 이후에 지난 한 40년을 분석을 해보면 국채 움직임을 보면 대부분 경기 침체가 그게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않을 때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어요. 그게 마이너스로 들어갔을 때는 반드시 경기 침체가 왔는데 이번에 마이너스 떨어졌다라는 거고 그리고 떨어진 이후에 곧바로 오지 않고 아까 얘기했듯이 최소한 1년 적게 많게는 1년 6개월에서 2년 후 때에 경기 침체가 시작되죠. 그렇게 봤을 때 이번에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면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기업의 2단계로 떨어지고 GDP 떨어지는 거 그다음에 마이너스 장단기 차로 봤을 때 가장 빨라야 올해 하반기. 그리고 실제로 기술적 반등을 하죠. 지금 기술적 반등을 해요. 주가가 먼저 반등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물 지표도 반등할 수 있어요. 인플레이션도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더 좋아지겠죠? 주가가 당연히 반등하죠. 그렇지만 그건 반등이고 다른 게 받쳐줘서 올라간다면 올라가겠지만 근데 기준금리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는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올해보다는 내년이 진짜 위기가 온다. 내년에 미국의 지표들이 중요해. 기업의 이익률, 진짜 기업 이익률은 내년, GDP 내년 이런 것 지표들이 내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가 대폭락이에요. 미래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실 때는 꼭 유념하셔야 될 게 제가 이제 더블 낙타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 번은 첫 번째 버블은 미래 산업이 시작이 되고 시장이 열리면서 이제 뭔가 기대치가 커지니까 거기에 투자금이 엄청나게 쏟아지죠. 그래서 그거는 시장의 성장 속도보다 투자금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는 첫 번째 기대치에 대한 버블이 굉장히 커요. 지금 뭐 미차전지라든지 뭐 미래 자동차라든지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인공지능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전부 다 첫 번째 기대치에 한 버블 곡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붕괴가 한 번이 돼요. 그리고 그때에 등장했던 수많은 기업들 중에 상당수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게 붕괴가 돼도 시장 계속 성장하잖아요. 밑에서 시장이 성장해요. 그리고 그 붕괴가 된 다음에 살아남는 기업과 그 다음에 들어가는 어느 정도 시장의 성숙도가 들어오고 기술적 성숙도 들어와서 이제는 조금만 자본을 투입하면 시장 성장을 빠르게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시점이 되면 그때부터는 또 다른 곡선이 이때는 실제로 시장이 커지면서 같이 그 부분에 대한 주가 혹은 투자에 대한 어떤 이익들이 커지는 그런 곡선이 나오죠. 그게 이제 두 번째 곡선이에요. 그 두 가지의 곡선을 기억하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실장이 커진 것은 바로 그 부분이죠. 예를 들면 3차 산업혁명, 우리가 정보통신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정보통신혁명이 주식시장에 기대치를 주고 이게 이제 미래다라고 하고 붐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막 올라왔죠. 굉장히 폭발적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은 미래자동차,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세계 최고의 황제주가 테슬라잖아요. 그때의 정보통신혁명에서 테슬라만큼 황제주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미국에서는 시스코였어요. 우리나라는 새로운 기업도 나오고 이랬잖아요. 쫙 올라갔어요. 한 5, 6년 쫙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2002년 닷컴버블 터지면서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무너졌죠. 우리나라 새로움은 사라졌어요. 근데 지금 가지고 수많은 기업들이 나왔는데 7, 80%는 다 없어졌어요. 그 기업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버블 붕괴와 함께 다 사라졌죠. 그리고 살아남는 기업, 시스코는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그 시스코가 이 닷컴 버블 최고치의 주가를 회복하는데 15년 이상 걸렸어요. 그래서 살아남는 이유는 시장이 커지면서 이제 그게 정상적이었던 거죠. 정상적으로 매출이 늘고 수익이 늘고 그 시장이 커지면서 그것에 따라서 주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서 상승을 했죠. 그 곡선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새로운 산업이 등장할, 미래 산업이 등장할 때는 반드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전기자동차도 그렇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그것에 대한 뭐 메인 회사든 혹은 거기에 소재나 부품을 제공하는 회사든 뭐 이런 데는 지금 미래의 기대치에 대한 버블이 굉장히 많이 끼는 구간 안에 있다. 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버블은 반드시 한 번은 꺼지고 그중에서 상당수의 기업들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는 기업과 그 다음에 그 꺼지는 기간에도 시장은 커지거든요. 그러면서 맞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 버블 붕괴 때 무너지는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혹은 거기에서 기술을 사거나 이래서 그 시장이 커질 때 자금력과 뭐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진입하는 후발주자들이 살아남는 기업과 합치면서 그 다음에 실제로 시장이 커지는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요 구간으로 이제 가는 어떤 그 패턴이 미래에도 이제 반복이 되죠. 이 패턴을 아신다면 굉장히 재미있는 인사이트가 나와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지금 인공지능 뭐 챗GPT 나오면서 생성형 AI 나오면서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막 이런데 주가가 막 생각보다 많이 뛰었잖아요. 기업들이 주가가 막 폭발적으로 뛸 때 큰 이익을 보신 분은 많이 없어요. 그 분들은 미리 사놓은 분이나 혹은 사놨는데 안 팔았는데 오 하다가 올라가는 뭐 사실 그게 많거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중간쯤 올라가 저 정도 올라갔다 말겠지. 그런데 계속 오른단 말이죠. 보통은 이제 그래요. 그러다가 들어가 말어 막 이러다가 나는 그냥 용기를 내서 중간에 들어가서 좀 이익을 본 분. 어떤 분은 아직도 이게 너무 늦었으니 이제 못 들어갔대. 뭐 이러고 막 땅을 치고 후회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곡선을 아시면 너무 후회하지 않으셔도 돼요. 한 번은 다시 내려가니까. 거꾸로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닷컴 버블 때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정보통신혁명이 일어났을 때 황제주 시스코가 쫙 올라갔는데 붕괴가 된 이후에 실제 시장이 커지면서 그렇잖아요. 사실 닷컴 버블 이후가 정보통신혁명의 실제 시장 그때 다 커졌잖아요. 그때 올라갈 때 주가 회복이 한 10년, 15년 걸렸거든요. 실제 시장으로 올라가면 그 정도 걸려야 되는데 쉽게 이런 거죠. 앞에서 한 6, 7년 버블로 쫙 오르다가 붕괴가 됐죠. 그리고 나서 한 2, 3년 고생하다가 쭉 회복되는 15년 걸렸죠. 그러면 실제로는 이 첫 번째 곡선이었으면 이게 그냥 시장의 실제적인 규모가 커지면서 똑같이 주가가 상승하면 보통은 그 주가가 20년 걸릴 주가예요. 1차 버블 곡선은 20년에 실제로 매출과 순이익을 따져서 실제 계산하면 기존 사업주 계산하면 20년 걸려서 올라갈 주가가 5, 6년 만에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번은 터지면 다시 내려와서 올라가는 거죠. 이번에 그냥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를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예요. 그건 뭐냐면, 이게 버블 붕괴가 돼서 다시 긴축 기간이 끝나고 경제가 다시 호황기로 들어가고 이러면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 안에 이제 주가가 다 조정을 받으니까. 그때에 주가가 떨어져서 내가 샀을 때에 언제까지 들고 있으면 되느냐에 대한 가늠자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정리하면 안 사신 분이다. 못 사신 분이다.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주가가 올라가냐 그냥 지켜보세요. 그리고 한번 조정을 받을 거거든요. 그때 떨어졌을 때 내가 샀을 때 이 주식은 여기까지는 과거 버블 곡선 올라갔으니까 살아남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살 기회는 다시 옵니다. 반드시. 미래 산업, 새로 열리는 산업은 미지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한 30, 40% 올라가면 많이 올라간 줄 알고 팔거든요. 나중에 보면 그게 몇십 배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파는 거예요. 혹은, 한 2배 뛰고 한 3배 뛰면, 이 정도면은 맥시멈이 자꾸 팔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더 올라가거든요. 언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1차 버블 곡선 때 가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힌트를 얻으면 다음에 떨어져서 조정받아서 살 때는 그 주가 밑에는 안 파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은 경기 침체가 오면 조정을 받겠지만 그래도 그런 산업들은 그렇게 올라가거든요. 이거는 15년에서 20년 정도 이제 장기 보유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냐, 내가 붙들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가늠하는 기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혜를 받던 그 주가를 못 샀다고 해서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셔라. 반드시 살 기회는, 저점에서 좋은 가격에 살 기회는 다시 옵니다. 전기차 시장이 최소 2차 곡선에 들어가려면, 이거 이제 실제로 시장이 성장하면서 거기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정상적으로. 1차는 기대치에서 올라가는 거고, 두 번째로는 기대치가 꺼지고 나서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대치 곡선이고, 두 번째는 정상치 시장 곡선이거든요. 그럴 때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시장이 그 정도로 커지려면 대사가 최소한 전기차 시장의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20%, 30%를 차지해야 돼. 지금은 전기차가 많이 팔렸지만, 여전히 전기차는 전체 자동차 시장을 보면 아주 미미한 퍼센테이지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테슬라의 주가는 기존 내연기관 그거보다 10배, 20배 더 파는 주가보다 더 높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전기차를 생산하는 회사의 생산량이 내연기관을 생산하는 생산 회사의 절반 혹은 거의 같은, 왜냐면 이게 올라가면 이건 떨어지니까. 그 정도가 됐을 때는 대세가 되는 거죠. 그때가 두 번째 곡선이라는 거예요.
그게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죠. 그러니까 본격적인 주가 상승은 거긴데 그 본격적인 주가 상승에 갔을 때 상당 부분은 첫 번째 기대치 곡선에서 많이 반영이 돼요. 주가가. 근데 그게 막 올라가다가 보통은 그게 이제 언제 터지냐면 경제 불황이 겹치면 그때의 조정을 받는 거예요. 그때는 기업 이익을 실제로 계산을 하니까. 그리고 또 그때가 어떤 때냐면 그때 5, 6년 동안 1차 기대치에서 쫙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회사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돼요? 경쟁이 나오겠죠. 그 안에서도 계산하다 보면 그 볼통이 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주가가 쫙 한번 빠지는 거죠. 그런 어떤 흐름들이 시장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죠. 그 기간에 모든 자산은 기술적 반등을 합니다. 그 이제 왜 기술적 반등이 오냐면 떨어질 만큼 떨어졌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꽤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더 떨어지든 상관없이 두 그룹이 나와요. 한 그룹은 더 떨어져도 나는 지금 무릎에서 사서 뭐 다음에 또 뭐 대폭 나겠어 또 한 번 더 떨어지더라도 나는 지금 산 것이 무릎에서 산 거야. 그러니까 더 떨어져도 나는 그 다음에 어차피 다시 오르면 나는 수익이다 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 사는 거예요. 그 그룹이 먼저 들어와요. 사니까 반등을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수요자가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추격 매수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그 국면이에요. 자, 지금 부동산이 막 올랐어요. 갑자기 미국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주가가 붕괴하고 막 위에 경기 침체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그 뉴스가 싹 쏟아졌어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는 나와요. 앞으로 실물 경기 침체가 6개월에서 최소한 1년 이상 간다. 어떤 기업이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부지가 막 뉴스에 나와요. 그럼 부동산 누가 사겠어요? 추격 매수 안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파는 사람도 나오겠죠. 그럼 추가 매물이 나오겠죠. 추격 매수 하려는 사람들이 갑자기 멈추겠죠. 그럼 호가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그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큰 흐름을 지나야만이 한국 부동산은 그때야 다시 정상적인 궤도에서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시장의 분위기고 시장의 도는 흐름이고 실물 경제고 그게 주식이냐 부동산이냐의 그 자산의 시장에 따라서 얼마가 기술적 반등을 하느냐 어느 속도로 하느냐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요 차이만 있는 거죠. 그래서 큰 거시적 흐름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채권이든 피해가지 못합니다. 가계부채가 터진다라는 말은 부소련이 터져서 모라토리움 나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터지지 않아요. 터진다는 말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가계부채 위기를 두려움으로 여기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강남에 재건축이 많은 이유가 신도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많은 거고요. 이 많이 나올수록 사업성은 굉장히 좋다.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실 때 전세 대출에 대한 정부의 양태를 잘 봐야 돼요. 성실히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는